자, 오늘 우리 K증시는 모처럼 미강 한강으로 코스피 2700, SK하이닉스 20만 닉스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은 환율 하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가 점심시간 도시락 폭탄이 또 터지면서 환율이 다시 반등 나왔고 외국인들도 이때부터 순매수로 굳히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환율이 지금 미친 게 아니고서는 간밤에 추가 하락해가지고 1320원대까지 쳐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매매하는 그 서학개미 분들은 밤에 번 거 낮에 환율로 다 까진다고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바로 지난주에 뭐 1380원 뚫리네, 1400원도 위태하네, 어쩌네 하더니 그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구라로 판명 나면서 본격적으로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나타났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 그러면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미국이 금리 인하의 명분이 줄어들면서 한국은 반대로 금리 인하가 더 이제 압박에 내몰리면서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야 또 맞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환율하고 원자재는 정말 신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여기서 조금 의심되는 거는 비록 뭐 후행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작년 12월에 우리가 일본하고 체결한 통화 스와프 그 규모가 10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조 3천억 원 정도 규모인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일본 엔화가 급등했다가 최근에 그 기시다 사퇴 선언으로 다시 급락 나오면서 우리 엔원 환율도 같이 이제 급락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그 일본에서 달러 조달한 게 지금 너무 남아도는 상황인가? 그럼 도로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거든요. 통화 스와프는. 이걸 왜 지금 원달러 시장에 쏟아붓고 있는 건지, 혹시라도 원엔 환율 방어한다고 기관들이 원화 숏, 엔화 롱 포지션 걸어놨던 게 대규모로 지금 청산되면서 원화가 이렇게 갑자기 강세로 가는 건가? 이게 원달러 환율까지 떨어뜨리는 건가? 하여튼 거기다 이제 원숭이 두창 엠폭스가 지금 여러 나라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가장 재앙적인 시나리오는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발생한 대규모 감염 사례가 지금까지는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잠복기를 타다가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각국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된다는 이런 시나리오인데, 현재 필리핀에서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사람이 엠폭스에 감염된 사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에서 파키스탄으로 넘어온 사람이 또 엠폭스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사우디는 그 성소수자 이런 게 아예 있을 수가 없는 나라인데 이건 어떻게 또 된 거냐, 또 변종이냐, 지금 이런 여러 혼란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K증시에서도 오늘 또 엠폭스 그리고 전염병 감염 진단키트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 나온 거죠. 자, 아무튼 현재 또 미국만 신난 8월장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 잭슨홀 심포지엄 D-3일을 맞은 미국 증시에서 이번에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가 나왔는데,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대로 역시 적당하게 잘 나왔어요. 전달 대비 이거는 0.6%포인트 하락한 100.4가 나오면서 이번엔 또 너무 근자감이 아닌,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연준 금리 인하는 지금 좀 필요한 건 맞다, 이런 해석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야 연준의 경기 부양 역할이 이제 필요하다는 논리가 또 형성이 되죠. 경기 선행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안 좋은데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은 또 유지가 된다, 이거는 안 좋은 조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딱 연준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기 좋은 조합으로 계속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조차 이제 아전 인수로 또 이제 마사지를 해버리니까. 하여튼 그래서 간밤 테슬라는 3% 상승하면서 어쨌든 연준 금리 인하는 전기차 업황에 무슨 자동차 할부 금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어쨌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 펀더멘탈에 반응을 했고요. 또 엔비디아도 4% 넘게 또 급등하면서 무려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 그래서 130달러대를 재탈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도 보시다시피 지난 경기 침체 엄살로 이제 뺐던 거 거의 다 회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는 인공지능 그 AI 관련 포트폴리오를 확대해가지고 엔비디아와 경쟁력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그 서버 회사 ZT 시스템을 인수한다고 발표하면서 역시 4%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업계에서는 AMD가 엔비디아 GPU처럼 아예 그 서버랑 결합한 AI 칩을 내놓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자면은 AMD가 코카콜라라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펩시 위상인데, 그래픽 카드 원래 상징성은 코카콜라, 즉 AMD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로 콜라가 유행하면서,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바람을 타고 펩시가 치고 나온 것처럼 엔비디아가 현재 AI 바람이 잘 올라탄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PC는 엔비디아, 그리고 노트북에는 AMD 이렇게 그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데, 저 같은 커말못이 보기에는 무조건 속도로 판단하는데 둘 다 좋아요, 빠르고.
근데 현재 이제 AI 기술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트레이닝, 우리말로 훈련인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확실히 앞서 있고요. 이번에 이제 블랙웰이라는 진짜 초등학생한테 백과사전 전집을 지금 선물해가지고 야 이거 보라고 엄청나게 지금 지적 능력을 향상시켜 주려고 지금 이러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엔비디아 AI는 사람으로 치면은 한 5살 정도, 그리고 이제 AMD는 출생은 더 빨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신 연령은 한 4살 정도인데 열심히 지금 성장 호르몬을 맞추려고 지금 알아보는 중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랑 인텔은 얼마 전까지 시험관 시술을 하려고 이제 둘이 손잡고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싸워가지고 아예 갈라서자 해가지고 지금 뭐 파토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경우는 이미 2017년도에 그 짐 켈러라고 인텔, AMD, 애플을 거친 전설적인 엔지니어가 있는데 이 양반 영입해가지고 AI 칩 개발을 테슬라도 시작했는데 결국 지금 엔비디아에서 제일 많은 칩을 구매하는 그런 기업으로 꼽힌 거 보니까 하여간 테슬라 입장에서는 AI 칩 그냥 사다 먹는 게 싸게 먹히겠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갔죠. 말 나온 김에 그 전설의 짐 켈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본인이 텐스토렌트라는 스타트업을 차려가지고 AI 칩 퀘이서를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이게 올해 연말 출시였다가 여기도 이제 수율 문제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퀘이서의 특징이 그냥 AI 칩이 아니라 칩렛 의 개념,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반도체를 하나로 통합 설계해서 만드는 건데, 그럴 경우에 이제 가성비는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 짐 켈러가 최근 우리 투자자 중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있다 이렇게 발표했고, 특히 삼성전자는 그 퀘이서 개발과 생산에도 함께 협력하면서 자기네 텐스토렌트의 AI 파트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퀘이서가 완성되면 HBM은 비용과 효율적인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막 이 짐 켈러가 자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 엔비디아 GPU가 그런 범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AI 칩이고, 또 앞에 말씀드린 테슬라도 인공지능에 있어서 그 도조랑 엔비디아 칩을 병행 사용하는 거지 완전히 엔비디아로부터 독립은 아예 그냥 포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엔비디아의 범용성과 가성비를 한 번에 무너뜨리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퀘이서라는 걸 짐 켈리가 개발 중이고, 또 삼성전자랑 여기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AI 업계의 성장 스토리가 어느 날 갑자기 역성장을 하든가, 아니면 어느 날 AI가 이제 머리 좀 굵어졌다고 나 내 맘대로 한다고 막 가출을 해버린다든지, 그래서 완전히 뭐 파탄이 나거나 AI 생태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그냥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니까 그래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도대체 왜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100도 깨지네 만에 하다가 지금 다시 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30로 올라왔냐? 그럼 이제 이 AI도 결국 경기 민감 섹터로 아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때 제일 많이 양털깎기가 나왔던 게 이 AI 관련주들인데, 뭐 그동안 많이 올라서라고 보기에는 AI는 아직 사람으로 치면 인제 막 걸음마 거쳐가지고 이제 막 지금 닥치는 대로 보고 읽고 막 그냥 호기심이 막 넘치는 그런 식인데, 그럼 또 결국 AI도 유동성으로 먹고 사는 거라고 보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 엔비디아, AMD 나란히 4% 넘게 급등하는 거 보면서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엔비디아 젠슨 황이 자기네 라이벌을 중국 화웨이라고 콕 찍어서 이렇게 지목한 데 대해서도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말이 많은데, AI 칩에 있어서 중국이 뭐 아직은 엔비디아의 뭐 비빌 수준은 못 되지만 성장 잠재력 내지는 현재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를 경계하는 이제 그런 젠슨 황의 발언 같은데, 미국이 칩스법으로 아무리 정부 차원에서 돈 풀고 왕서방 후드려 패고 그래도 사실 한계가,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설계에서는 가장 앞서 있긴 하지만 장비는 그 네덜란드랑 일본에 의존하고, 또 생산에 있어서 소재는 중국 같은 데 눈치 보고, 또 이 위탁 생산은 한국이랑 대만한테 또 의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텔을 좀 키워보려고 그랬는데 이 인텔이 지금 신생아들이랑 경쟁하기에는 너무 건늙어가지고 유연성이나 이런 게 도저히 안 돼. 근데 이제 중국의 경우는 지금 반도체 소재부터 장비, 제조, 디자인, 설계 전부 한 나라에서 가능한 시스템을 좀 갖춰가는 중이니까, 솔직히 반도체 들어가는 뭐 흑연이나 뭐 이런 거 다 중국이 뭐 독점이지 뭐. 근데 애플이 중국 그 폭스콘 공장을 도저히 못 버리는 게, 요즘은 이제 생산성에 있어서는 뭐 기술력하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중요한 게 바로 노조나 근로자 인권 이런 건데, 중국의 경우는 그런 정말 노동 착취 막 잡아 돌리는 거, 이거를 다른 나라들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는 영역이야. 여기는 그 폭스콘도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예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공장에 가둬놓고 격려된다. 격리시킨 상태로 막 일만 시키는데 이걸 그 누구도 뭐라고 못하고 그냥 몇 명이 탈출하다 잡혀가지고 도로 공장 끌려 들어왔다. 이 정도 뉴스 나오고 그냥 넘어갔잖아. 이게 지금 돈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생산성이에요. 그 와중에 중국 지리자동차의 전기차 자회사 Zeekr 여기서 개량형 LFP 배터리 기술을 공개했는데 충전량이 10%에서 80%까지 충전되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래요. 그래서 이 소식으로 간밤 미국의 수소 트럭 니콜라는 완전히 주가 박살났는데 안 그래도 경영난에 뭐에 지금 난리인데 이제 전기차가 충전 속도까지 이렇게 획기적으로 나와버리면 수소차 매력도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반응이었고, 그래서 지금 전기차 분야에서는 결국 자율주행은 테슬라, 그리고 배터리는 중국, 이렇게 이제 양대 산맥이 완전히 승자 독식으로 가면서 전 세계 이제 어떤 전기차도 딱 열어보면 배터리는 다 중국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다 테슬라 거, 이렇게 이제 기본 장착으로 갈 거라고 좀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그 와중에 제네럴 모터스는 소프트웨어 부서에 인력 1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어제 포드에 이어서 이제 이 GM도 전기차랑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이제 원위치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번 포기 직전까지 가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제 이 로보택시에서는 아마존보다 앞서 있는 게 또 GM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떤 승용차용 오토파일럿 테슬라에서 돈 받고 팔려는 FSD, 이걸로는 이제 돈 버는 거는 아무래도 좀 포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러면 또 이쪽 분야는 테슬라가 결국은 이제 승자 독식을 하는 건가? 근데 우리 현대차 그룹도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 그 전 사업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 실시하고 기존 자율주행 사업부 역할을 축소한다고 또 발표했는데, 그동안 이제 내부적으로는 42 이런 거는 이제 아예 그냥 인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 벨로다인, 오로라 이런데 현대차가 지분 투자를 계속해 왔는데, 최근에 그 자율주행이 그 레벨 4 있죠.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그 단계 완성 직전에서 시간이 계속 늘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차도 이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돈 버는 거는 좀 힘들 것 같다. 지금 ADAS 여기가 현실적으로 좀 가장 좋은 타협점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 걱정하지 마. 아정당이 있어. 러나 반갑습니다. 와, 진짜 날씨 이거 미쳤나? 너무 더운데요? 너무 심한데? 그나마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바람이 시원해지긴 했는데 낮에는 여전히 잡이 없는 정말 무더위입니다. 제 평생에 지금 태풍을 기다려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종달인지 뭔지 하여튼 지금 북상 중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피해가 없으시도록 이제 안전이 제일입니다. 하여튼 무더위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립니다. 당연히 전력 사용량은 지금 8월 하순 접어들어서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보니까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7월 7일에 기상 관측 사상 최고 온도인 49도를 찍었고, 근데 그때 방시혁 형님은 거기서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는 역대 가장 더운 6월을 기록해서 평균 온도가 51도. 그리고 코스타리카 같은 데는 이미 올해 3월에 41.5도를 찍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평화로운 K증시.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35만 명을 돌파하고 이제 학생들 개학과 동시에 부모님하고 이제 여름 휴가지 가가지고 피서지에서 코로나 걸렸는데 잠복기라서 몰랐던 감염자까지 지금 막 뒤섞이면은 작년 가을 이후 최악의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고, 거기다가 이제 나라 밖에서 기어들어온 엠폭스,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까지 관련해서 이제 이 관련주 수혜주들이 오늘까지 계속 급등 나왔는데, 그 중에서 주가가 완전 수직 상승으로 최근 급등한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불과 2주 전만 해도 주가 1,000원짜리가 3,000원을 얼마 전에 넘겼는데, 근데 여기 어제 장 마감 후 대주주 변경 공시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내용은
대주주가 주식 1,057만 주를 경영권 매각으로 처분한다고 공시한 건데, 이 결과 어제 이제 마감 후에 이거 공시 냈으니까 시간 외에서 하한가에 이어서 오늘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출발했는데, 마지막에는 좀 많이 만회를 했어요. 사실 근데 경영권 매각이나 대주주 변경은 어떤 때는 호재로 작용할 때도 있는데, 여기는 주가가 왜 이러냐, 이유가 바로 그 매각 금액이 주당 1,558원으로 나와가지고 어제 주가에 비하면 절반 가격에 넘긴다는 소리야. 이거 바로 다음날 이제 시장에 던져도 전혀 이거는 락업 같은 게 없는 구주라서 사실상 장중에 3,000원에서도 그래도 뭐 가는 말에 올라타자고 그냥 그 호가에 주식 매수하는 사람들만 병신된 거야. 근데도 오늘 개장에 하한가 출발하는 걸 또 핫따로 들어갔다가 결국 아까 하락폭이 왕창 줄어들면서 이걸 또 오늘 하루에만 20% 넘게 먹었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K 증시입니다. 이걸 주당 1,500원에 아도쳐서 먹은 그 새로운 대주주도 오늘 상황 보면서 참 얼마나 우프다고 해야 될지, 기가 막혔을지 참 상상도 안 가네요. 그럼 이제 바이오 얘기 나온 김에 비만 치료제 관련 소식 하나가 또 있는데, 현재 미국 민주당은 전국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게 사실상 지금 확정이 됐고요. 근데 그 해리스가 이번에 메디케어를 또 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IRA, 거기서 무슨 배터리랑 태양광에 보조금 퍼주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이 골자라서 여기 메디케어 그 약값 협상이 들어있고요. 그 성과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그 혈압약이나 이런 쪽에서 10개 종류의 약값이 실제로 떨어졌대요. 이걸 이제 해리스가 바이든의 업적이라고 치하하면서 자기가 이 메디케어를 완성할 적임자라고 지금 열심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메디케어 for all, 즉 약값이 없어서 처방 못 받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메디케어의 혜택은 일부 민간 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돌아가야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여기는 롤모델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미국의 모든 노년층이 약값으로 1년에 2,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66만 원 이상을 쓰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약간 노년층 그 지지를 막 지금 선풍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이거라고 하는데,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역시 해리스는 사회주의자였다. 아니, 오바마 케어도 흐지부지 됐는데 이번에는 전 국민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바이오 업계, 그 제약 업계를 협박하고 있다고. 결국 이것도 나가리 될 거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비만 치료제랑 뭔 상관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 한 연구소의 논문에 따르면은 해리스의 메디케어 for all,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도 보장 범위에 포함을 시킬 경우에 연간 비만 치료제 지출 규모가 최소 31억 달러에서 최대 61억 달러까지, 우리 돈으로 8조 1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학계에서는 어차피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비만약을 건보 부담으로 편입시킬 경우에 실보다 득이 훨씬 더 크다고. 그래서 결국 체중이 줄면은 뭐 고지혈증, 당뇨, 뇌졸중, 뭐 심장질환, 모든 중증 질환 발생률이 다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은 재정이 세이브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성인병 3대장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다 체중이 줄면 무조건 발병 위험은 감소한다는 거는 뭐 이미 입증이 된 사실이고, 그래서 만약 미국이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이렇게 비만 치료제도 건보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도 이제 현재 비급여로 되어 있는 비만약이 건보 대상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수순이겠고, 물론 이거를 이제 다이어트용으로 멀쩡하게 마른 사람도 쓰는 경우는 이제 걸러야 되니까, 뭐 비만의 기준을 뭐 과체중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화학적 수치로 하든지 BMI로 하든지 하여튼 기준은 이제 마련이 돼야 하겠지만, 아무튼 비만약 관련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어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앞에 먼저 자율주행 그 최종 승자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번스타인에서 가는 말에 채찍질을 할까? 그런 주마가편의 이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일단 10월 10일 그 쌍십절 날 로보택시가 공개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구글의 웨이모나 GM의 크루즈는 이미 오토파일럿으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테슬라는 일단 시기가 좀 뒤쳐졌는데, 그만큼 품질에 대해서 우월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테슬라 목표가를 그냥 120달러로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은 중립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증시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K뷰티 라이징 스타의 위상이었다가 지난 2분기 실적이 삐끗하는 바람에 주가가 갑자기 날아갔던 코스맥스에 대해서 JP모간이
자기들도 코스맥스 2분기 실적 미스했다. 무려 21%나 빗나갔다. 그러면서 약간 반성문격으로다가 핑계를 몇 가지 대는데, 우선 예상보다 부진했던 중국 쪽 매출, 그리고 미국에서의 지속적인 적자, 그 다음에 국내 대선 비용 97억, 이렇게 이제 나열을 했고, 특히 국내 영업이익률의 경우는 자기네는 12.9%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9.9% 나왔다. 근데 일회성 대선 비용 50억을 제외하면 11.5%니까, 그래도 자기네 예상치 12.9%랑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3분기는 매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에서 20%에 달할 걸로 기대하고, 미국 시장은 3분기, 4분기 계속 영업 손실을 각오하지만 대신 내년부터는 새로운 영업사무소 개설과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걸로 예상한다. 그래서 코스맥스 목표가를 기존 21만 5천 원에서 이번엔 19만 원으로 내리지만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고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뷰티 의류기기 투톱이 클래시스하고 원택인데, 원택에 대해서 노무라증권이 국내 및 소모품 판매는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2분기 회복세가 미미했고, 또 해외 시장에서는 수출 성장률이 28%로 예상보다 저조했다.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1,500원에서 이번에 8,000원으로 내리고, 대신에 투자 의견은 매수로. 다음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 CLSA 증권이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26%나 상회했는데, 바로 강력한 보험과 증권사업부 쌍두마차 덕분이었다. 거기다가 2분기 중에 이미 2,580억 원 규모, 그리고 주수로는 329만 주 자사주 매입까지 완료했는데, 현재 주가는 저평가다.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 목표가를 기존 10만 원에서 이번에 12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CLSA가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CLSA 증권이 SK에 대해서는 기존 목표가 19만 원을 이번에 17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업은 맥쿼리에서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에다 목표가는 8만 원. 이어서 이제 DB손해보험은 모간 스탠리가 K 손보사 탑픽으로 선정하고, 특히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에서 향후 5년간 총 주주 이익률을 35%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그래서 목표가 13만 원의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고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은 JP모간에서 장기보험 및 상업보험에서의 강력한 언더라이팅 수익과 투자 수익 개선으로 2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자본구조상 배당 수익률을 7% 정도로 전망하면서 목표가 36,000원에 투자 의견 중립. 그 다음에 이제 솔브레인에 대해서 노무라가 하반기 낸드 시장 회복과 3나노미터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수혜가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걸로 예상한다. 그래서 목표가 40만 원에 투자 의견 매수입니다. 이어서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외국계 리포트의 전통을 살려서 오늘은 모간 스탠리가 모처럼 K 반도체 장비주들의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첨단 패키징과 AI가 주요 테마라고 믿고, 이들 분야는 실적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또 현재 대부분의 K 반도체 장비주들은 평균 32% 하락 지점에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좋은 진입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운스트림 기술 공급망에서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 TCB, 그리고 AI 가속기형 MLB 등 강력한 데이터 포인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칩 아키텍처, 그 다음에 삼성과 하이닉스의 신규 웨이퍼 추가, 차세대 HBM 도입 등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목표가 16만원, 리노공업 28만원, 이수 페타시스 58,000원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하고, 셋 다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이 소중한 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또 이번 주 딱 중간인 수요일이고요. 정부 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이 브라질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사업 추진 방안 논의, 요건데, 이 브라질은 아시다시피 뭐 석유부터 각종 원자재가 없는 게 없는 진짜 자원부국인데,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미용기기 그리고 비료입니다. 둘 다 이제 증시 테마가 있죠. 다음 내일 경제지표가 우리 7월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8월 기업 경기 조사 결과랑 경제 심리지수, 이게 이제 BSI, ESI 이렇게 둘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증시 일정은 TDS 팜이 상장일이고, 다음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내일부터 이틀간 공모청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 수요일 밤 미국에서 지난 7월 FOMC 연준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여기 반드시 다음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들어 있어야 본전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독일에서 게임스컴 2024 행사가 개최를 합니다. 여기 이제 올해는 소니와 닌텐도가 불참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K게임주들은 크래프톤부터 넥슨,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하이브 AM까지 총출동합니다. 그 다음 이제 내일 수요일 밤 미국 경제 지표는
마땅한 게 이제 PMI 하나밖에 없고 대신에 실적 발표가 대박인데 지난 월마트 실적이 미국 경기 침체 우려의 어떤 관뚜껑을 닫아버린 이후에 내일은 메이시즈와 타겟 이렇게 미국 유통 공룡 2개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중국 지리자동차의 전기차 자회사 Zeekr 역시 내일 실적 발표입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 마감 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도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워런 버핏이 지분을 전량 매도해버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 그다음에 코로나 때 그 화상회의 언택트 플랫폼으로 잘 나갔다가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는 줌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제조사이자 전기차 업황에 오히려 2차 전지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울프스피드 그리고 의학용 분석 장비 제조사 에질런트 테크놀로지도 2분기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무더위와 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